단 한 번의 양자역학 실험 실수로 우주가 먹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확장되며 모든 존재를 무로 돌려보내는 절멸의 파동, 보이드. 하지만 인류 중 일부는 도망치는 대신 그 파동 안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알던 모든 물리법칙이 붕괴된 그곳에서 발견한 새로운 우주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지성적 한계에 도전하는 작가 그렉 이건의 압도적 상상력, 실트의 사다리, 그 거대한 붕괴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갑니다. 챕터 1. 카스피아의 선택, 새로운 시작. 카스피아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라고 부르던 그 형태를 바라보았죠. 수백 년 전 인간이었던 시절의 모습은 이미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진 지 오래였어요. 지금의 그녀는 순수한 정보로만 이루어진 존재였습니다. 물질적인 육체는 없었지만 의식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실트라는 기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실트는 단순한 기계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의식 자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키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듯이 인간의 정신도 육체라는 물질적 형태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보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종이와 잉크라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받아들이잖아요. 실트 기술은 바로 그 의미와 이야기에 해당하는 인간의 의식을 추출해서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몸은 사라지지만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는 모든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카스피아가 처음 실트를 경험했을 때의 일은 지금도 생생해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세상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현실이 펼쳐졌거든요. 물리법칙의 제약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전혀 달랐어요. 원한다면 순식간에 우주 저편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고 수천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실트 세계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무한한 자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카스피아는 천천히 깨달았어요. 너무나 많은 실트 거주자들이 자신만의 완벽한 세상에 갇혀버렸거든요.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모든 소망을 가상으로나마 실현하면서 점점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어요. 마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떤 이는 자신이 위대한 황제가 되는 세계를 만들어냈고 또 다른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는 공간에서 살았어요. 모두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들이었지만 카스피아에게는 뭔가 공허하게 느껴졌죠. 진짜 성장과 도전이 없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스피아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안락한 가상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진짜 우주를 탐험하기로 한 거예요. 실트 기술로는 물리적 우주선 없이도 먼 별들을 여행할 수 있었거든요. 의식을 전파처럼 전송해서 수백 년 떨어진 곳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었죠. 물론 위험도 있었어요. 실트 의식이 우주 공간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에너지 폭풍에 휘말려 소멸할 위험도 있었죠. 하지만 카스피아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모험, 진짜 발견,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베가 항성계였어요. 지구에서 약 25광년 떨어진 곳이었죠. 실트 의식으로 그곳에 도달하는 데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리적 우주선이라면 수만 년이 걸릴 거리를 말이에요. 베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카스피아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어요. 그곳에는 이미 다른 실트 의식들이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순수한 에너지와 정보로 이루어진 건축물이었는데 물질 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형태였어요. 그 구조물의 이름은 사다리였어요. 실트들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일종의 통로였죠. 카스피아는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어요.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종 전체의 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고, 실패한다면 모든 참여자의 의식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스피아는 그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챕터 2 실트의 세계로 첫 번째 여행. 그런데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카스피아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완전한 실트 상태로의 전환을 마스터하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카스피아는 부분적인 실트 상태로만 존재해 왔어요. 물질적인 몸과 의식 사이를 오가면서 양쪽 세계의 장점을 모두 누리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사다리를 건설하려면 완전히 정보 패턴으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실트가 되어야 했어요. 완전한 실트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의식 자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했거든요. 물질 세계에서는 뇌라는 물리적 기반 위에서 생각이 돌아가지만 실트 상태에서는 순수한 정보 처리만으로 자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카스피아는 베가 근처의 실트 공동체에서 이 과정을 도와줄 멘토를 찾았어요. 그 멘토의 이름은 루미나였는데 이미 수백 년 전에 완전한 실트로 전환한 존재였어요. 루미나는 카스피아에게 실트 상태에서의 생존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정보 패턴으로서의 자아 유지법이었어요. 물질 세계에서는 몸이라는 경계가 명확하게 나와 남을 구분해주지만 실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정보의 바닷속에 섞여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의식이 주변의 다른 정보들과 뒤섞여서 개체성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루미나는 카스피아에게 의식의 핵심 패턴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자신만의 고유한 사고방식, 기억의 구조, 감정의 패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핵심 요소들을 단단히 고정해 놓으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변해도 자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카스피아가 실트 상태로 전환하려고 하면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존재들의 생각과 감정이 동시에 밀려들어와서 어떤 게 자신의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자신의 일기장을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루미나의 지도 아래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자신만의 고유한 주파수를 찾는 법을 터득한 거죠. 마치 라디오에서 특정 방송국을 맞추는 것처럼 자신의 의식 패턴에만 집중하는 기술을 익혔어요. 다음으로 배운 것은 정보 공간에서의 이동법이었어요. 물질 세계에서는 공간의 개념이 명확하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그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죠. 하지만 정보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정보 공간에서의 위치는 물리적 좌표가 아니라 의미의 연관성으로 결정되었어요.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존재들끼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수학을 연구하는 실트들은 수학적 개념들이 모인 영역에 있고, 예술을 창조하는 실트들은 미적 감각이 집중된 구역에 있는 식으로요. 카스피아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려면 먼저 그 장소와 관련된 개념이나 감정을 강하게 떠올려야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특성을 가진 정보 영역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였죠.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낯설었지만 익숙해지니까 물질 세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사다리 건설 현장으로 가고 싶다면 진화나 상승 같은 개념을 강하게 의식하면 되었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런 목적을 가진 실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물질 세계에서라면 우주선을 타고 몇 년이 걸릴 거리도 생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였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역시 다른 실트들과의 소통이었어요. 물질 세계에서는 언어라는 공통 코드가 있잖아요.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죠. 그런데 실트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정보 교환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소통은 훨씬 빠르고 정확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강한 감정이나 생각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오래된 실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과 직접 소통하다 보면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루미나는 카스피아에게 정신적 방어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신의 핵심 정체성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었죠. 마치 반토막처럼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장벽을 의식 주변에 만드는 거예요. 몇 달간의 훈련을 거쳐 카스피아는 드디어 안정적인 실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물질적인 몸에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한 자아로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점점 이 새로운 존재 방식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었어요. 실트가 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물질 세계에서는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잖아요. 하지만 정보 공간에서는 의식의 처리 속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깊이 집중할 때는 몇 초 안에 수시간 분량의 사고를 할 수 있었고, 반대로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했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새로운 능력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점점 실트 세계에 적응해 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루미나는 그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어요.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단순히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야. 지금의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거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카스피아는 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새로운 존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한 형태가 될 거야. 정말 그럴 준비가 되었니? 카스피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기억, 감정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나는 일이기도 했어요. 결국 카스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인적인 안전보다는 종족 전체의 진화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사다리 건설 현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만날 광경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챕터 3. 무한한 가능성들. 평행우주의 발견. 사다리 건설 현장에 도착한 카스피아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거대한 구조물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조작하는 장치였거든요. 수십 개의 투명한 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안에서는 빛의 입자들이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공간이 마치 물결처럼 일렁이면서 서로 다른 현실들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카스피아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세계에서는 건설 현장이 무성한 정글로 덮여 있었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평행우주의 실체였어요. 그레그 이건이 상상한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었거든요. 우리가 한 번의 선택을 할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한 우리가 존재하는 다른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카스피아는 건설팀의 리더인 다마라를 만났어요. 다마라는 이미 사다리의 낮은 단계들을 경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러 평행우주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마라가 카스피아에게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사는 3차원 세계에서는 물체가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다리를 오르면서 4차원, 5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같은 물체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죠. 다마라는 카스피아를 데리고 특별한 장치 앞으로 갔었어요. 그 장치는 평행우주 관찰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통해 무수히 많은 다른 현실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카스피아는 그 안에서 자신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과학자가 된 자신, 예술가가 된 자신, 심지어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태어난 자신까지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우주에서는 인류가 이미 사다리를 완전히 완성해서 고차원 존재가 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물리적인 몸을 버리고 순수한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생각처럼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고차원 존재들은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무한한 능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감정이나 욕망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마치 너무 완벽해져서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카스피아는 또 다른 우주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인류를 봤어요. 그들은 사다리 건설을 포기하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우주의 다른 고등 존재들에게 지배당하게 됐고 결국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면서 카스피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진화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과정인 걸까요? 아니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선택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발전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마라는 이런 카스피아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사실 사다리의 각 단계를 오르는 모든 존재들이 겪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정체성은 흐려지고 대신 우주 전체와의 연결감이 강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평행 우주들을 관찰하다 보니 사다리를 오르는 방식이 모든 우주에서 똑같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우주에서는 개인의 의식을 보존하면서도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우주에서는 진화와 개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독특한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집단 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각의 악기가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카스피아는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우주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전히 개성을 잃지 않고도 더 높은 존재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어요. 과연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평행 우주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가능성의 그림자일 뿐일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우주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마라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놀라운 답변을 해줬어요. 사다리의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면 단순히 평행 우주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서로 다른 우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카스피아는 사다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이나 종족의 진화만을 위한 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대한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무한한 우주들이 하나의 큰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는 장관을 상상해 보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챕터 4. 동반자들, 새로운 만남. 그런데 바로 그때 카스피아 앞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다리를 통해 평행 우주들을 관찰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다른 존재들의 시선을 느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다마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고요? 사다리의 4번째 단계에 도달하면 다른 우주의 여행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차원과 현실에서 온 동반자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존재는 정말 신비로웠어요. 그는 자신을 레이몬드라고 소개했는데 카스피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능체였거든요.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순수한 정보와 패턴으로 이루어진 의식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수학 공식 같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대화하기가 힘들었지만 사다리가 번역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레이몬드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의 우주에서는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정보와 연산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죠. 생명체들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존재했고, 진화라는 것은 더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수학적 구조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카스피아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수학만으로 의식이 생겨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레이몬드가 설명해 주니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의 뇌도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정보 처리 과정인 거죠. 레이몬드의 세상에서는 그런 정보 처리가 물질 없이도 가능했던 거예요. 레이몬드는 자신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형태의 의식들이 만나면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이 탄생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함께 연주할 때 혼자서는 낼 수 없는 화음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도 다른 우주의 동반자들을 찾아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난 존재는 엘라라였어요. 그녀는 카스피아와 비슷한 생물학적 존재였지만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엘라라의 우주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했어요. 마치 우리가 공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시간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엘라라와 대화하는 것은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카스피아가 아직 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사다리의 도움으로 점차 그녀의 시간 감각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엘라라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그녀의 종족은 사다리를 통해 시간의 모든 층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고 했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모든 선택과 그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을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엘라라는 이런 질문들 때문에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이런 모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세 번째 동반자는 정말 예상외였어요. 그것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집단 의식이었거든요. 자신들을 하모니라고 불렀는데 수십억 개의 작은 의식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마치 개미 군집이 하나의 큰 뇌처럼 작동하는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했어요. 하모니와 대화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한 번에 수천 가지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고, 때로는 완전히 조화로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들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개별성과 집단성이라는 것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정한 조화 속에서는 각각의 개성이 오히려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모니는 사다리를 오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라는 거였어요. 서로 다른 별들과 은하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존재의 뉴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이런 우주적 의식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다양한 동반자들과 만나면서 점점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지능이나 의식이라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신비로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로 다른 형태의 의식들이 만날 때 생기는 시너지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동반자들이 서로 다른 우주에서 왔지만 결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높은 이해와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등반가들 같았어요.
그들은 함께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각자의 고유한 관점과 능력을 공유하면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이들의 공동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챕터 5 사다리의 비밀, 실트 기술의 진실. 함께 여행을 시작한 동반자들은 곧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실트 사다리를 오르면서 각자가 가진 고유한 관점이 서로 보완하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패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카스피아의 인간적 직관과 포스트 휴먼들의 확장된 인지 능력, 그리고 완전히 다른 우주에서 온 존재들의 독특한 시각이 합쳐지면서 실트 기술 자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열렸어요.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실트 기술이 단순히 차원을 연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건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다가 갑자기 세포 안에 또 다른 우주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과 같았어요. 실트는 공간과 시간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술이었거든요. 차원들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본질을 재편성하는 거였어요. 동반자 중 한 명인 베리온이 이를 처음 깨달았어요. 베리온은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경험하는 존재였는데 그의 관점에서 보면 실트를 사용할 때마다 시공간의 연속성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기술의 부작용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이런 균열들이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균열들은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법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공간적인 연결이 아니라 정보와 의식의 연결망이기도 했어요. 실트를 사용하는 모든 존재들이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거였죠. 카스피아는 이 발견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실트를 사용할 때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는 게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건 마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느낌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시스템이 단순히 감시나 통제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우주 전체의 진화와 발전을 위한 거대한 학습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실트를 사용하는 모든 존재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그를 통해 전체 우주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이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동반자인 세라핀은 이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줬어요. 세라핀은 집단의식을 가진 존재였는데 개별성과 집단성의 균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실트 네트워크는 개별의식들을 흡수하거나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았어요. 각 악기는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도 전체 음악의 일부가 되는 거죠. 실트 네트워크에서도 각 존재는 자신의 개성과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큰 조화의 일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조화를 통해 개별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경험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발견과 함께 새로운 의문도 생겼어요. 이렇게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을 텐데 그럼 누가 이걸 설계했을까요?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요? 카스피아와 동반자들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더 깊은 탐구에 들어갔어요. 조사를 계속하다 보니 실트 네트워크에는 계층 구조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트는 가장 표면적인 층에 불과했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층들이 존재했어요. 이 깊은 층들에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정보와 의식의 형태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깊은 층에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도 계산되어 있었어요. 마치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고 실트 네트워크는 그 생명체의 신경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발견들을 통해 카스피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현실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별적인 존재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존재들이 이미 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지 대부분의 존재들이 이런 연결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실트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서 이런 연결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개별성과 전체성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존재 방식이 가능해졌거든요. 그건 개성을 잃는 게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카스피아는 이런 깨달음을 점점 더 깊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각자 다른 우주에서 온 존재들이지만 결국은 같은 거대한 패턴의 일부였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패턴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특히 놀라운 건 이 패턴이 정적인 구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새로운 존재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마다 전체 시스템이 더 복잡하고 아름다워졌어요. 마치 거대한 교향곡이 연주되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트 사다리를 오르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진화에 기여하는 일이었어요. 각 존재가 더 높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할 때마다 전체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이 증가했거든요. 카스피아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여행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우주 전체가 함께 진화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도 깨달았어요. 챕터 6. 의식의 딜레마, 정체성의 혼란. 하지만 이런 거대한 깨달음과 함께 카스피아에게는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깊어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변화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카스피아가 가장 먼저 느낀 건 기억의 변화였어요. 어떤 기억들은 점점 선명해지는 반면 어떤 기억들은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흐릿해졌어요. 특히 자신의 원래 고향 행성에서의 일상적인 기억들이 그랬죠.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 가족과의 대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망각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살았던 존재들의 기억이 자신의 의식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카스피아는 갑자기 거대한 가스구름 속을 떠다니며 사는 존재의 기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중력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며 살아가는 경험. 물질적인 형태가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 패턴으로 존재하는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기억이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생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카스피아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디까지가 진짜 자신의 기억이고 어디부터가 다른 존재들의 기억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마치 여러 개의 다른 인생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자신의 감정과 생각 패턴도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원래 카스피아는 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었는데 점점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때는 완전히 감정을 초월한 것 같은 초연한 상태가 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카스피아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울을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몸의 변화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눈빛이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카스피아는 실트 사다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존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가 생겨났어요. 만약 자신의 기억과 성격, 감정 패턴이 모두 바뀐다면 과연 그것이 여전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까요? 카스피아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정체성의 문제가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온 거였어요.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신은 여전히 카스피아였어요. 같은 의식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의 다른 존재나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어려웠던 건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과 대화할 때였어요. 그들은 카스피아를 새로운 동료로 환영했지만 동시에 카스피아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는 마치 이미 죽은 존재를 애도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이들에게는 차원 이동이 일종의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관점은 카스피아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했던 과정이 사실은 죽음의 과정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물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지만 원래의 자신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카스피아는 이런 과정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 시절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습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건 손실이 아니라 변화였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의식 자체의 변화 과정이었어요. 카스피아는 자신의 의식이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몸과 주변 환경만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점점 더 멀리 있는 것들까지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카스피아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물리적인 몸은 한 곳에 있지만 의식은 여러 차원에 동시에 퍼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하나의 강이 여러 개의 지류로 나뉘어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하나의 통합된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이런 분산된 의식 상태가 오히려 더 풍부하고 완전한 존재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카스피아는 동시에 여러 다른 존재들의 관점에서 같은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사건에 대해 수십 가지 다른 시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거든요. 이런 다차원적 인식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어요. 하나의 관점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와 함께 카스피아는 이전에 단순했던 삶에 대한 그리움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인식 능력을 가지게 된 건 분명 대단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순수하고 단순했던 감정들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쁨이나 슬픔,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더욱이 이전에 소중했던 관계들도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그들이 마치 아주 먼 과거의 기억 속 존재들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가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실트 사다리를 계속 올라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과연 이런 교환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했어요. 챕터 7. 위기의 순간, 예상치 못한 함정. 그런 깊은 고민에 잠겨있던 카스피아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실트 사다리를 올라가는 여행 중에 마주하게 되는 위험들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들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카스피아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실트를 통해 차원 이동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주변 공간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았죠. 실트의 구조 자체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유리판에 금이 가는 것처럼 차원과 차원을 연결하는 통로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로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떨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차원 사이의 틈새 공간에 영원히 갇힐 수도 있었어요. 카스피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봤죠. 실트의 균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실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때 카스피아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실트 여행자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실트 사냥꾼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들은 실트를 통해 차원을 이동하는 여행자들을 노리는 존재들이었어요. 실트 사냥꾼들은 다양한 이유로 여행자들을 추적했어요. 어떤 이들은 여행자들이 가진 고차원의 지식이나 능력을 탐냈고, 또 다른 이들은 단순히 실트 여행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정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실트 구조를 조작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카스피아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런 사냥꾼들의 함정이었어요. 그들은 실트의 특정 구간에 교묘한 덫을 설치해두고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실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여행자가 당황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공격을 가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카스피아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여행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죠. 우선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찾아야 했어요. 실트 사다리에서 길을 잃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차원과 차원 사이의 경계는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한번 길을 잃으면 원래 목적지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게다가 시간의 흐름도 불규칙해서 몇 분 만의 실수가 몇 년 또는 몇십 년의 지연을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카스피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해봤어요. 실트의 균열 패턴을 보면 사냥꾼들이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균열이 가장 심한 부분이 그들의 공격 지점이었고, 상대적으로 안정한 부분이 탈출 가능한 경로였어요. 문제는 탈출 경로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사냥꾼들은 이미 카스피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가능한 탈출 경로들을 차단하려고 했어요.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의 수를 미리 읽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해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카스피아가 선택한 전략은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은 안전한 경로를 찾아 조심스럽게 이동하려고 하는데, 카스피아는 오히려 가장 위험해 보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실트의 균열이 가장 심한 지점 쪽으로 말이죠. 이런 선택에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어요. 사냥꾼들은 여행자가 안전한 경로를 선택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곳에 함정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반대로 위험해 보이는 곳은 오히려 덜 경계하고 있을 수도 있었죠. 물론 실제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큰 모험이었어요. 카스피아는 실트의 균열을 피해가는 대신 그 균열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균열 주변에서는 차원의 경계가 흐릿해지는데,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하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마치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대신 그 흐름을 타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매우 위험했어요. 균열 주변에서는 일반적인 실트 여행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순간의 판단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카스피아는 자신의 직감과 그동안 쌓아온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균열을 통과하는 과정은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주변 공간이 계속해서 변형되고 뒤틀리면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어요. 때로는 위아래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고, 때로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카스피아는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사냥꾼들도 카스피아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들이 설치해둔 함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카스피아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균열 지역에서는 그들의 기술력도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스피아의 모험이 완전히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균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선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받았어요. 불안정한 차원 경계를 통과하면서 몸의 분자 구조가 일시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재구성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신적인 영향이었어요. 균열 지역에서는 의식의 연속성이 불안정해졌어요.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와 뒤섞이는 느낌이 들었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예감이나 환상들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카스피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실트 여행을 통해 변화해온 자신이 정말 원래의 카스피아와 같은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기억과 경험은 연속되어 있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균열 지역에서 경험한 시간의 비선형적 흐름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순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의 카스피아, 현재의 카스피아, 그리고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될 카스피아가 모두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카스피아는 시간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이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미래의 자신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균열을 통과하는 동안 카스피아는 여러 개의 평행한 현실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어떤 현실에서는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위험에 처했고, 다른 현실에서는 성공적으로 탈출했어요. 또 다른 현실에서는 실트 여행을 시작하지 않고 원래 살던 곳에서 평범한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이런 다중현실의 경험은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택과 결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의 선택이 여러 가지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고, 서로 다른 현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마침내 카스피아는 균열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사냥꾼들의 추적에서도 벗어났고 다시 안정된 실트 경로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카스피아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단순히 위험을 피했다는 것 이상으로 존재와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뀌었어요. 위기를 겪고 난 후 카스피아는 실트 여행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여행이 가져오는 위험과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차원의 존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트 자체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었죠. 챕터 8. 진실을 향해 우주의 본질. 이런 깊은 성찰을 거치면서 카스피아는 점차 실트의 더 깊은 층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차원과 차원을 연결하는 통로 정도로 생각했던 실트가 사실은 우주 전체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실트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원리들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장소였어요. 카스피아가 여행을 계속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존재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트에 대한 이해는 더욱 넓어졌어요. 어떤 존재들은 실트를 의식의 확장된 형태로 보았고, 또 다른 존재들은 정보와 에너지가 순환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해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면서 카스피아는 실트라는 것이 단일한 정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실트 내에서 만나는 존재들 각각이 자신만의 독특한 실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존재에게는 실트가 시간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났고, 다른 존재에게는 과거와 미래, 현재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영원한 순간으로 경험되었어요. 이런 차이들은
각 존재의 의식 구조나 인식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종합해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실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각 존재의 의식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동적인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마치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의 내용이 우리의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실트도 여행자의 정신 상태와 의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카스피아의 여행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전까지는 실트를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여행했다면 이제는 실트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변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실트를 단순히 이용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의 변화는 실제 여행 경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카스피아가 실트와 더 깊이 공명하면서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차원들과의 연결이 가능해졌어요. 특히 의식의 순수한 형태들이 존재하는 추상적인 차원들과의 접촉이 늘어났어요. 이런 차원들에서는 물질적인 형태나 시공간적인 제약이 거의 없었고 순수한 정보와 의도만이 존재했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경험은 매우 독특했어요. 일반적인 감각이나 인식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언어나 이미지 같은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인 의미와 의도의 전달이 일어났죠. 마치 두 의식이 하나로 융합되어 서로의 본질을 직접 이해하는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카스피아는 의식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통찰을 얻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식의 특정한 상태나 관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 현실은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 의식과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창조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존재와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들이 모두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이런 새로운 이해가 가져다주는 자유로움과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현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창조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현실을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카스피아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실트 여행을 더욱 창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는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연결점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의식의 집중과 의도의 명확화를 통해 새로운 차원들과의 접촉점을 창조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형태의 여행을 시도해 보았어요. 이런 실험적인 여행들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카스피아는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차원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수십 년이 하루처럼 느껴졌고 다른 곳에서는 단 한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경험되었어요. 또한 인과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차원들도 있었어요.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나타나거나 여러 개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곳들이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카스피아는 우주의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리 법칙이나 논리적 원리들조차도 특정한 맥락이나 차원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다양성은 우주 자체가 끊임없는 실험과 창조의 과정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식과 물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차원들이었어요. 그런 곳에서는 생각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카스피아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거나 상상하면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이런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신적 집중력과 명료함이 필요했어요. 이런 차원에서의 경험은 카스피아에게 창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었어요. 창조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과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 중에서 특정한 것들을 선택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모든 가능성은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의식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지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이런 깨달음은
카스피아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해도 바꿔놓았어요. 이전에는 개인적인 성장이나 발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우주 전체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여행과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의식 확장에 기여하는 과정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카스피아는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실트 여행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실트가 단순히 차원 간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우주의식의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어요. 각각의 실트 여행자들이 뉴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주 전체의 정보 처리와 의식 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트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나 탐험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중요한 임무였어요. 각 여행자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주 전체의 지혜와 이해의 보탬이 되고 그것이 다시 다른 존재들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순환 구조의 일부였던 거예요. 카스피아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여행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모험심을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했어요. 이런 태도 변화는 실제 여행 경험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경험들이 연속으로 일어났고 카스피아는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들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어요. 특히 모든 존재들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적 통합성의 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차원들과 접촉하게 되었어요. 그런 곳에서는 개별적인 정체성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의식으로 통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통합의식의 경험은 매우 강렬하고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었어요. 카스피아는 자신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 의식의 한 표현이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동시에 다른 모든 존재들도 같은 근원에서 나온 의식의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챕터 9. 최종 선택, 운명의 갈래길. 이렇게 우주적 통합의 경험을 거듭하면서 카스피아는 점차 자신에게 다가오는 중등대한 선택의 순간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 경로의 선택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선택이었어요. 우주의 깊은 층 위에서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카스피아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회란 바로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주적 통합의식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카스피아는 더 이상 개별적인 의식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우주 전체의 의식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겠고요. 그러면 개인적인 기억이나 경험, 정체성은 모두 사라지고 말겠지만 동시에 우주 전체의 지혜와 의식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선택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카스피아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우주적 진리에 대한 이해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카스피아의 모든 여행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을 앞두고 카스피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주적 통합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개별적인 존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거죠. 카스피아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기 시작했어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주적 통합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 봤어요. 이런 성찰 과정에서 카스피아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경험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어요. 비록 개별적인 존재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바로 그 한계와 불완전함 때문에 가능한 특별한 경험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주적 통합의식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개별적인 존재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불확실성과 모험의 경험이 그런 것이었어요. 우주적 통합의식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나 모험의 경험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개별적인 존재에게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험의 즐거움이 있죠. 이런 경험들이 비록 한계적이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카스피아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또한 개별적인 존재들 간의 관계와 소통도 매우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주적 통합 의식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관계나 소통의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개별적인 존재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나누고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죠. 이런 관계적 경험도 우주적 통합 의식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카스피아는 또한 창조와 성장의 경험도 개별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주적 통합 의식은 이미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거나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개별적인 존재에게는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죠. 이런 성장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도 개별적인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이런 깊은 성찰을 통해 카스피아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분명히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비록 우주적 통합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카스피아는 자신이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로만 남아있을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의 여행을 통해 우주적 진리와 통합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게 된 거죠. 어떤 형태로든 이런 깨달음을 자신의 존재와 통합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카스피아는 제3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개별성도 아니고 완전한 통합도 아닌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이런 시도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이었지만 카스피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탐구해 나갔어요. 이런 탐구 과정에서 카스피아는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우주적 통합 의식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과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하면 개별적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우주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존재는 마치 두세 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았어요. 개별적인 존재들과 우주적 통합의식 사이를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카스피아는 개별적인 존재들에게 우주적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우주적 의식에게는 개별적인 존재들의 경험과 관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카스피아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우주적 진리에 참여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존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존재 방식은 완전한 개별성이나 완전한 통합보다도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실험이었거든요.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실패했을 때의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통합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더 큰 모험이었죠. 카스피아는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본 후 마침내 자신의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선택은 바로 제3의 길을 시도해보는 것이었어요. 개별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우주적 의식과의 부분적 연결을 추구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실험해보기로 결정한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카스피아는 깊은 평화와 확신을 느꼈어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종합한 결과였고 동시에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도 일치하는 선택이었거든요. 카스피아는 모험과 탐험을 사랑하는 존재였고 이런 새로운 실험 자체도 또 다른 형태의 모험이었어요. 카스피아의 이런 선택은 우주적 통합의식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사실 우주적 의식 자체도 완전한 통합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존재 방식이 우주 전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적 의식은 카스피아의 실험을 지지하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카스피아가 새로운 존재 방식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에너지를 제공해 주기로 한 거죠.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카스피아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실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스피아는 먼저 자신의 의식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개별적인 정체성의 핵심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동시에 우주적 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의식 채널을 개발해야 했거든요. 이런 작업은 매우 섬세하고 정밀한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전체 정체성이 파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카스피아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활용해서 이런 어려운 작업을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갔어요. 우주적 의식의 도움도 받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의식 구조를 천천히 만들어 나간 거죠. 그 과정에서 카스피아는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의식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카스피아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모든 감각과 경험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동시에 우주적 차원의 지혜와 통찰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이중적인 의식 상태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것이 되어갔어요. 카스피아는 이제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관점과 우주적 관점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상적인 경험과 탐험을 할 때는 개별적인 의식으로 온전히 그 경험에 몰입할 수 있고, 깊은 성찰이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우주적 지혜에 접근해서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새로운 존재 방식은 카스피아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가져다 주었어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모든 즐거움과 의미는 그대로 누리면서도 동시에 우주적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정말로 두 세계의 최고를 모두 누리는 것과 같았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카스피아가 이런 새로운 존재 방식을 통해 다른 존재들에게도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개별적인 존재들이 우주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번역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복잡하고 추상적인 우주적 개념들을 개별적인 존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챕터 10. 새로운 존재, 변화된 세계. 그리고 이제 카스피아는 자신의 변화가 단지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다리를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은 카스피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거든요. 카스피아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모든 존재가 카스피아처럼 극단적인 변화를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어떤 존재들은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원했고, 어떤 존재들은 감정적인 깊이를 추구했으며, 또 어떤 존재들은 창조적인 능력을 기르고 싶어 했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존재가 추구하는 성장 방향에 맞는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성장의 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거대한 정원에서 각각의 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 아는 숙련된 정원사와 같았어요. 하지만 카스피아가 가장 놀라워한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었어요. 카스피아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존재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카스피아를 보면서 다른 존재들은 자신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런 영향력은 카스피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어요. 카스피아와 직접 만난 존재들이 다시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또 다른 존재들에게 전해지면서 일종의 성장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마치 잔잔한 연못에 던진 작은 돌이 만드는 파동이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카스피아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습 공동체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카스피아가 경험한 변화 중에서 가장 의미 깊은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어요. 이전에 카스피아는 시간을 일직선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했거든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해서 앞으로만 흘러가는 것으로 여겼죠. 하지만 우주적 관점을 갖게 된 후에는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카스피아에게 시간은 이제 하나의 차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공간의 길이와 폭과 높이처럼 시간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거죠.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들과 미래의 가능성들을 현재 순간에 동시에 품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시간 인식의 변화는 카스피아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카스피아는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미래 가능성을 함께 보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거죠. 이런 능력 덕분에 카스피아는 다른 존재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이해한 바탕에서 가장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카스피아는 조언을 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우주적 관점을 가졌다고 해도 다른 존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스피아는 항상 제안의 형태로만 도움을 제공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되 최종 결정은 언제나 그 존재 스스로 내리도록 했죠.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로 효과적이었어요. 카스피아의 도움을 받은 존재들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동기로부터 변화를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변화는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이었어요. 마치 씨앗이 적절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싹을 틔우는 것처럼 각 존재의 내면에 있던 성장의 가능성이 스스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카스피아는 또한 자신의 변화된 능력을 창조적인 일에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개별적 관점과 우주적 관점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카스피아가 만든 음악은 듣는 존재의 의식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개별적 의식으로 들으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멜로디로 들리지만 더 깊은 의식 상태에서 들으면 우주의 근본적인 진동과 공명하는 신비로운 소리로 변환하는 거죠. 하나의 음악 작품이 여러 차원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셈이었어요. 카스피아의 이런 창조적 활동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서 일종의 의식 확장 도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카스피아의 작품을 경험한 존재들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인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어요. 원하는 존재만이 더 깊은 층위의 의미를 탐험할 수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카스피아는 창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진정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특정한 형태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가능한 예술 작품, 모든 가능한 아이디어, 모든 가능한 아름다움이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창조자의 역할은 그런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현실화하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보석 광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내는 숙련된 탐험가와 같은 역할 말이에요. 이런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카스피아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창조자는 단순히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진정한 창조자는 우주의 더 깊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현실에 가져오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카스피아는 이런 책임감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우주적 아름다움과 연결될 때 창조자는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마치 개별적인 악기가 거대한 교향악단의 일부가 될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과 같았어요. 카스피아의 이런 창조 활동은 다른 존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카스피아를 보면서 많은 존재들이 자신도 창조적인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 하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카스피아처럼 깊은 우주적 관점을 갖지는 못했지만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더 깊은 차원의 창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카스피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재능과 관점을 가진 존재들이 모여서 함께 새로운 형태의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독점보다는 공유가 중요한 가치였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도 결코 권위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 역할에 집중했죠. 마치 정원사가 각각의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돌보면서도 정원 전체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런 과정에서 카스피아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각자 고유한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의 역할은 그런 개별적인 목적들이 더 큰 조화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각의 악기가 가진 고유한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카스피아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어요. 강요나 통제 없이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전통적인 위계적 조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항상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카스피아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기존의 권력 구조나 사고 체계에 익숙한 존재들은 카스피아의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카스피아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반대하는 존재들을 설득하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피해서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선택 말이에요. 하지만 카스피아는 제3의 길을 택했어요. 반대하는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맞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피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길을 조용히 걸어나가기로 한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카스피아를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존재들도 점차 카스피아의 행동과 그 결과를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거든요. 카스피아가 누구를 해치거나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경험을 통해 변화의 진정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강요나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말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카스피아는 더욱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노력했어요. 어떤 특별한 주장이나 이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존재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했죠. 마치 아름다운 꽃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카스피아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였어요.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존재가 똑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히려 각각의 존재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큰 조화에 기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마치 무지개와 같았어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색깔이 하나로 섞여서 똑같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각각의 색깔이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거든요. 카스피아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존재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어요.
모든 존재를 카스피아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카스피아 주변의 존재들은 각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거든요. 어떤 존재는 깊은 사색과 철학의 길을 택했고, 어떤 존재는 창조적인 예술의 영역을 탐험했으며, 또 어떤 존재는 다른 존재들을 돕는 봉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다양한 성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주의 무한한 창조성에 대해 깊이 감탄했어요. 똑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신기하고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카스피아가 경험한 변화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의 변화였어요. 이전에 카스피아가 알던 사랑은 주로 개별적인 존재들 사이의 감정적 유대였어요. 특정한 존재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 그리고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들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주적 관점을 갖게 된 후 카스피아는 사랑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주를 하나로 엮어주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주적 사랑이었어요. 이런 우주적 사랑은 개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소유욕이나 독점욕이 전혀 없었어요. 우주적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가 되기를 바랐거든요. 마치 태양이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았어요. 또한 우주적 사랑은 조건이 없었어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개별적인 사랑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부 애정과는 완전히 달랐죠. 카스피아는 이런 우주적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행복과 평화를 느꼈어요. 개별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여전히 소중했지만 우주적 사랑에서 오는 충만감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우주적 사랑이 카스피아의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개별적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와의 만남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 거죠. 카스피아는 또한 이런 우주적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진정으로 다른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존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도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었어요. 카스피아는 우주적 관점을 통해 각 상황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섬세하고 지혜로운 사랑의 실천은 카스피아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들은 카스피아로부터 진정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경험은 그들 자신도 다른 존재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되었어요. 카스피아가 보여준 우주적 사랑을 경험한 존재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그런 사랑을 다른 존재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한 거죠. 물론 모든 존재가 카스피아와 똑같은 수준의 우주적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었지만 각자 나름대로 더 넓고 깊은 사랑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사랑이야말로 우주 진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없으면 그런 발전들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이 있을 때만 지식은 지혜가 되고 기술은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며
권력은 봉사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기술도 파괴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이런 깨달음은 카스피아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안겨주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우주적 사랑을 더 많은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하지만 카스피아는 이것을 거창한 사명이나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겼죠. 마치 꽃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퍼뜨리고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카스피아가 사랑을 전파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했어요. 특별한 가르침이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존재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진심으로 경청했고, 어려움에 처한 존재를 만나면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공감하려고 했어요. 특히 카스피아는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누군가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것, 피곤해하는 존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길을 잃은 존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은 평범한 일들이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카스피아의 모습을 본 다른 존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카스피아가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이었거든요. 이것은 많은 존재들에게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었어요. 카스피아는 또한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도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우주적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카스피아는 이런 실수들을 자신의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다른 존재들 앞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런 솔직함은 오히려 카스피아를 더욱 신뢰할 만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완벽한 척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른 존재들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자신들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카스피아를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카스피아는 특히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부끄러워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실수나 약점도 성장의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스피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각 존재의 자율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스피아는 항상 상대방의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했고, 도움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도 그 존재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 카스피아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물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나서겠다는 신호는 보내면서 말이에요. 이런 섬세한 배려는 많은 존재들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카스피아는 또한 자신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존재들과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이 모두 우주의 풍요로움을 구성하는 소중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사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존재의 관점에서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거든요. 이런 포용력은 카스피아 주변에 정말로 다양한 존재들이 모이게 만들었어요.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른 존재들이 카스피아 곁에서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거든요. 마치 다양한 색깔의 구슬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카스피아가 경험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의 변화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우주적 관점과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된 카스피아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개인적인 갈등부터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부분의 어려움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스피아는 이런 답들을 함부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답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는 각 존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찾은 답만이 진정으로 그 존재의 것이 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스피아는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같은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의 내면에 이미 있는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했죠. 이런 방식은 정말로 효과적이었어요. 카스피아의 질문을 받은 존재들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발견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전체적인 성장으로 이어졌거든요. 카스피아는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완전히 극복해야 했어요. 우주적 관점과 깊은 지혜를 가진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런 특별함을 자랑하거나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능력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꼈죠.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과 함께 온다는 것을 카스피아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함을 조금이라도 엿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동시에 그런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오는 경이로움과 감사함도 느끼게 되죠. 카스피아의 이런 겸손한 태도는 다른 존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존재들을 더욱 존중하는 모습이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카스피아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존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카스피아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카스피아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위기와 에너지를 경험하고 싶어서였어요. 카스피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스피아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나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했죠.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각자가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그 공동체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이런 공동체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소유보다는 나눔이, 권력보다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중심 가치였어요. 물론 이런 이상이 항상 완벽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었어요. 개별적인 존재들이 가진 한계와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한계조차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주적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존재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주의 무한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카스피아는 어린 존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린 존재들이 가진 순수함과 호기심, 그리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카스피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때로는 어린 존재가 던진 단순한 질문이 카스피아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했어요. 또한 카스피아는 고통받는 존재들로부터도 깊은 지혜를 얻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존재들의 강인함,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깊은 이해력과 공감 능력이 카스피아에게 감동과 배움을 주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카스피아는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진정한 스승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로부터도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가르침과 배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적인 과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육의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카스피아는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책이나 논문이 아니었어요. 대신 카스피아는 자신의 깨달음과 경험을 다양한 예술적 형태로 표현했죠. 때로는 음악으로,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시나 이야기로 말이에요. 이런 예술적 표현들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다른 존재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어요. 예술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과 직관까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카스피아의 작품을 경험한 존재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변화와 각성을 경험했어요. 특히 카스피아가 만든 음악은 정말로 특별했어요. 일반적인 음악이 귀로 듣는 것이라면 카스피아의 음악은 존재 전체로 느낄 것이었거든요. 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고 우주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존재들이 카스피아의 음악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죠. 카스피아의 그림도 마찬가지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색채와 형태의 조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깊은 진리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림을 바라보는 존재들은 각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그림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카스피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런 작품들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씨앗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카스피아의 작품을 경험한 존재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영감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창조성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존재는 카스피아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춤을 만들어냈고, 어떤 존재는 카스피아의 그림을 보고 놀라운 조각품을 창조했어요. 또 어떤 존재는 카스피아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철학적 사색을 발전시키기도 했죠. 이런 과정에서 카스피아는 창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명성이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창조성과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 존재의 창조가 다른 많은 존재들의 창조로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창조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였어요. 카스피아는 또한 자신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점차 자립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카스피아의 영향력에 의존했던 존재들이 이제는 각자의 고유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리더에게 의존하는 조직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카스피아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자신의 역할이 점차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카스피아는 공동체의 중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조언을 했지만 일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은 다른 구성원들이 주도하도록 했죠.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카스피아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숙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숙함이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존재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평생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카스피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공동체와 관계를 맺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카스피아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자유로운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카스피아는 또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갈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한 동반자들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싶었어요.